혼례 첫날, 이정화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가난한 시댁에 남아 굶주림을 견딜 것인가, 아니면 고을 제일 부자인 오좌수댁 첩이 되어 배고픔만은 피할 것인가. 친정 오라비 황치원은 정환의 팔을 붙잡고 돌아가자 소리쳤지만 정환은 끝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모두가 어리석다 비웃은 그 선택이 15해 뒤 온 고을을 뒤흔들 비밀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붉은 치마를 입고 가마에서 내린 정환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게 양반가 대문이란 말인가.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이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지요. 정환이 막 절을 올리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환아, 정환아. 친정 오라비 황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요. 대문이 벌컥 열리며 치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혼인은 무효다. 치원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집 꼴을 직접 보고 알았다. 곡간은 텅 비었고 논 한마지기도 없는 집. 이건 혼인이 아니라 내 동생을 거지집에 팔아넘긴 거나 다름없어. 정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원은 시아버지를 향해 절을 올렸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하나 혼인을 파하겠습니다. 제 동생을 이런 집에 둘 수는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것은 사실이요. 허나 우리 아들은 그를 아는 선비요. 며느리를 굶기지는 않을 것이요. 굶기지 않는다고요. 치원이 비웃었습니다. 이 집 부엌에 쌀 한 옵이라도 있어? 저 누더기 솜이불 하나로 겨울을 나자는 것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신랑 임성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치원이 정환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정환아. 오좌수댁에서 내 혼처를 다시 구해주겠다고 하셨. 첩으로라도 들어가면 넌 굶지 않는다. 첩, 그 한마디에 정환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오좌수는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었지만 쉰이 훌쩍 넘었고 이미 부인이 셋이나 있었지요. 거기 첩으로 들어가라니 정환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라버니, 정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손을 놓아주십시오. 정환은 오라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지요. 소녀는 이미 이 집 며느리이옵니다. 혼례는 끝났사옵니다. 소녀의 자리는 여기이옵니다. 치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좋다. 후회하지 마라. 다시는 친정 문턱도 밟지 못할 줄 알거라. 치원이 마당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마당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정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정말 고맙구나. 정환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동방화촉의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뿐이었지요. 벽지는 곳곳이 찢겨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성준이 벽을 향한 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오. 이런 집으로 모셔와서. 정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났지요. 방문 쪽으로 걸어가 문틈에 손을 댔습니다. 찬바람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환은 품에서 헝겊 조각을 꺼내 문틈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 두 곳, 바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잔 옆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았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성주는 그 모습을 등 뒤로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정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찬바람이 여전히 벽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벌써 내일 할 일들이 가득했지요. 곡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이불을 깁고 벽을 바르고 밭을 일궈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정화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았지요. 쌀독에는 바닥이 보였습니다. 보리도 없었고 콩도 없었습니다. 가라만 된장독만이 반쯤 차 있었지요. 정화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물러 나가 물을 길었습니다. 아궁이에 낀 재를 긁어내고 솥을 닦고 시커먼 벽을 문질렀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깨끗해진 부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지요. 며느리가 벌써 일어났구나. 예, 어머니. 아침은 어찌하려느냐, 쌀이. 정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정화는 광으로 갔습니다. 안에는 낡은 배 몇 필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지요. 시아버지가 마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는 이미 상인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다. 오리 고르지 못하다 하더구나. 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리 고르지 못하면 다시 짜면 되옵니다. 뭐라고? 배를 풀어서 다시 짜면 되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날부터 정화는 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실을 한 올 한 올 풀어내고 다시 고르게 정리했지요. 배틀 앞에 앉아 북을 좌우로 날렸습니다. 실이 한 줄 한 줄 쌓여갔지요. 배틀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흘이 지나 배 두 필을 완성했습니다. 올이 반듯했고 결이 고왔지요. 시어머니가 배를 만져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운 배는 처음 보는구나. 장에 내다 팔겠습니다, 어머님. 정화는 배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러나 직접 좌판에 앉을 수는 없었지요. 정관 가문의 며느리가 장터에 앉아 물건을 파는 것은 집안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정화는 마을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한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말없이 배를 펼쳐 보였지요. 노파가 배를 만져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직접 짰소? 예. 노파가 잠시 정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져가 보리다. 대신 줌을 조금 떼겠소. 예, 감사합니다. 노파는 처음에는 그저 똠을 받으려 배를 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정환이 짠 배에는 손끝의 피와 마음의 정성이 함께 배어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노파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넉냥이요. 상인이 처음엔 흥정을 걸었는데 내가 햇빛에 비쳐 보이니 입을 다물더구만. 정화는 넉냥을 받아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파가 정환의 손을 잠깐 바라보더니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정환은 돈을 쥔 채 곧장 쌀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쌀 한 마를 샀고 남은 돈으로 보리와 콩을 조금씩 샀지요. 보따리를 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정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지요. 행색이 초라했고 옆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약값으로 모은 돈을 도둑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혀를 찼지요. 아이고, 저 양반 남편은 이제 어찌 되는 거요. 약도 못 쓰고 죽겠구만. 정화는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돈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이면 된장을 살 수 있었습니다. 기름도 조금 살 수 있었고 다시 배를 짤 실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시부모님께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올릴 수도 있었지요. 정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아낙 하나가 정환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씨, 저 여인 봐요. 행색이 수상합니다.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어여, 가시지요. 정환은 잠시 멈췄습니다.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보았지요.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소매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설령 사기라 해도 정환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만큼은 거짓이 아니다. 정환은 조용히 돈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이걸 쓰십시오. 많지는 않지만 약을 조금이라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정환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내미는 순간 오늘 저녁 자신의 밥상에서 국 한 그릇이 사라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부인, 은인이십니다. 여인이 정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가 정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단단했지요. 정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단다. 아버지께 약 잘 드시게 하거라. 정환은 보따리를 다시 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몇 푼뿐이었지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쌀 보따리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쌀을 구해왔구나. 예, 어머님. 그런데 된장은, 기름은... 정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음에 사겠습니다. 오늘은 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정환은 처음으로 이 집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된장국도 없고 반찬도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성준이 밥을 드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고맙다, 며느리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정환은 다시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또 장에 내다 팔배를 짜야 했지요. 성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정환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서방님. 돈이 남았을 텐데 왜 다른 건 사오지 않았어? 정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었습니다. 성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마음씨는 곱지만 우리도 넉넉지 못하오. 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환의 옆에 앉아 있었지요. 배틀 소리가 밤새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환은 날마다 배를 짰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지요. 밤 늦게까지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던지고 실을 당기고 다시 북을 던졌습니다. 노파를 통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양을 받았지요. 정환이 짠 배는 점점 소문이 났습니다. 상인들이 노파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임선비댁 며느리가 짠 배 있소?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곳간이 조금씩 차올랐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정환은 뒷산에 밭을 일구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리셨습니다. 며느리야, 그 땅은 돌밭이라 농사가 안 된다. 돌을 치우면 되옵니다. 아버님, 정환은 날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돌을 줍고 땅을 파고 씨를 뿌렸습니다. 등이 휘고 손에 피가 맺혔지요. 어느 날 성준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정환은 마키를 들고 돌을 캐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정환 옆에 섰습니다. 내가 하겠소. 아닙니다. 서방님은 글 공부를 하셔야죠. 성준이 부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글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오. 둘이 함께 땅을 팠습니다. 해가 지도록 일했지요.
그때 성준이 돌 하나를 캐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돌 아래에 오래된 경계석이 묻혀 있었습니다. 반쯤 부러진 돌이었지만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성준이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빛이 굳었습니다. 정환, 이 땅은 원래 우리 집 땅이었소. 이 경계석은 할아버지 때 세운 것이요. 정환이 다가와 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임시 가문 선산 경계를 표시하는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요. 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좌수 집안이 이 고을에서 세력을 잡던 때 슬쩍 경계를 밀어버린 거요. 아버지는 항의도 못하셨지. 당시에는 맞설 힘이 없었으니 정환은 경계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읽어야지요. 서방님. 이 땅은 우리 것이었으니 밭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성준이 정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소. 정환은 손을 빼려 했지만 성준이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켜서. 괜찮습니다, 서방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주면서 정환이 성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우리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성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손을 맞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밭에서 감자를 캤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한 광주리는 되었지요. 정환은 기뻤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김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며느리 덕분이구나. 정말 고맙구나. 김장을 담그는데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며느리야, 친정 소식은 들었니? 정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래도 오라버니 아니냐, 보고 싶지 않니? 정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의 집은 여기이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서방님이 저의 가족이옵니다. 시어머니가 정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기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벼운 기침이었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계속되었지요. 정환은 밤새 배를 짰습니다. 다음 날 노파를 통해 내다 팔고 의원을 불렀지요. 의원이 진맥을 했습니다. 폐 안에 바람이 드셨습니다. 약을 쓰셔야 합니다. 약값이 얼마입니까? 단량입니다. 정환에게 있는 돈은 넉량이었습니다. 넉량만 드리겠습니다. 약을 줄여서라도 지어주십시오.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정환은 안도했지요. 하지만 약이 떨어졌습니다. 정환은 다시 배를 짰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성준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만 쉬어요. 손이 다 망가지겠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소. 성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내가 무능해서 이 꼴이요. 정환이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글 공부나 열심히 하시어요. 진심이요? 예, 진심이옵니다. 성준이 정환을 꼭 껴안았습니다. 정환은 남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춥고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곳간에는 쌀이 있었고 김장독이 있었고 시아버지 드실 약이 있었습니다. 온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올해는 네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 얼어 죽었을 게다. 정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셔서 이 집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환이 성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방님,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럴까요? 예. 밭도 넓혔고 배 짜는 일도 익숙해졌으니까요. 성준이 정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 다행이요. 정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요했지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환은 뒷산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작년보다 땅이 더 넓어졌지요. 성준과 함께 돌을 치우고 흙을 뒤집고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침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환이 읍내 장터 어귀를 지나는데 주막 처마 아래에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행색은 허름했지만 눈빛이 달랐지요. 보통 나그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가 주막 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 좌수가 어떤 사람이요? 주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에이, 그 양반 말은 마시오. 이 고을에서 그 양반 손바닥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없소.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내의 눈이 정환과 마주쳤습니다. 사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도 이 고을 분이시오? 예, 오 좌수를 아시오? 정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오? 정환은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이 그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릴 때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이옵니다. 사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환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환은 더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사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환은 그 사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찻잔을 쥔 손이 무척 단단해 보였다는 것만 기억했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환이 읍내에서 보고 온 것을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향시 공고가 났습니다. 보름 뒤에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응시하시지요. 성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시는 무슨, 응시료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왜 안 되십니까? 정환이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은 글을 아십니다. 마을에서 서방님만큼 글 잘 쓰는 이가 없지 않습니까? 응시료는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성준이 정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정말 괜찮겠소? 예, 서방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날부터 정환은 더 바빠졌습니다. 배를 짰습니다. 쇳바느질을 받았습니다. 밭에 나가 일하고 노파를 통해 물건을 팔았지요. 돈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성준은 날마다 글을 읽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책을 펼쳤고 해가 질 때까지 문장을 외웠지요. 정환은 성준이 공부하는 동안 조용히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당신, 내가 공부하는 동안 당신은 쉬지도 못하는구려. 괜찮습니다. 서방님이 글 쓰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쁩니다. 시험 전날 밤 정환은 성준의 옷을 빨아 다렸습니다. 새 신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모자랐지요. 성준의 낡은 신을 꺼냈습니다. 흙이 묻은 코를 손톱으로 긁어내고 젖은 걸레로 닦고 마른 걸레로 문질렀지요. 신코 한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정환은 바늘에 실을 꿰어 그 틈을 꼼꼼히 꿰맸습니다. 성준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주니 내가 떨어지면 어쩌나 모르겠소. 떨어지면 또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서방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준이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알겠소. 최선을 다하겠소. 다음 날 성준이 읍내로 떠났습니다. 정환은 대문 앞에서 성준의 뒷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지켜보았지요. 며느리야, 들어오너라. 감기 들겠다.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정환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지쳐 있었지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방님, 어떠셨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소.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성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환이 성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셨을 겁니다.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열흘 후 마을에 방이 붙었습니다. 향시 합격자 명단이었습니다. 정환과 성준이 함께 명단 앞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우리 마을에서 아무도 못 붙었다더구만. 그럴 줄 알았지. 성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환은 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방 아래쪽 귀퉁이가 바람에 접혀 있었습니다. 정환은 손을 뻗어 접힌 부분을 폈습니다. 그리고 숨이 떴었지요. 서방님. 정환이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성준이 달려왔습니다. 정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임성준. 그것도 상위권에 있었지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가난한 집 양반이 향시에 붙다니, 상위권이라니. 글을 제법 쓰나 보구만. 정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준이 정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날 믿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소. 아닙니다. 서방님의 실력입니다. 둘은 집으로 달려가 시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서방님이 향시에 합격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라고? 정말이냐?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온 집안이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조촐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잔을 드셨지요. 아들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이제 대과도 준비하거라. 그날 저녁상을 대과도 준비하거라. 성준이 정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요. 정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지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내 둘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어섰습니다. 정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내 중 하나는 오라비 황치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본 친정 오라비였지요. 치원은 정환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정환아. 오라비 옆에 선 사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이가 50을 훌쩍 넘어 보였고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이 집이 향시 합격자가 나온 집이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소이다. 무슨 일로 오셨소? 사내가 웃었습니다. 나는 이 고을의 오좌수요. 소문을 듣고 축하라도 해주려고 왔소. 오좌수. 정환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혼례날 오라비가 말했던 그 오좌수. 정환을 첩으로 달라고 했던 그자였습니다. 오좌수가 정환을 빤히 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댁 며느리가 참 아름답구려. 1년 전 혼인을 파하지 않은 게 후회되지 않소. 정환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치원이 정환 곁을 지나치며 정환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멈췄지요. 굳은 살이 박인 손, 헝겊으로 감은 손가락 끝, 치원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치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좌수 뒤에 섰지요. 오좌수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누추하구려.
향시에 붙었다고 기대했는데 시아버지가 참았던 말을 꺼내셨습니다. 무슨 용건이시여? 오 좌수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말이오, 이 집과 우리 집 사이에 오래된 빚이 있어. 10년 전 이댁 주인께서 우리 아버지께 50냥을 빌렸어. 이자를 쳐서 갚기로 했지요. 원금 50냥에 10년치 이자를 더하면 150냥이라고 여기 분명히 적혀 있어. 150냥이라니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이미 다 갚은 빚이요. 증서가 있어? 증서는 당시 구두로 오 좌수가 비웃었습니다. 증서도 없이 갚았다고 하시오. 법대로 하면 이 집을 통째로 빼앗아도 돼요. 성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부당합니다. 오 좌수가 정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성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몸은 말랐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좌수 어른, 빚이 있다면 저에게 물으십시오. 제 아내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선비의 집안을 짓밟는 일입니다. 오 좌수가 비웃으며 성준을 밀쳤습니다. 성준이 마당에 넘어졌지요. 무릎에는 흙이 묻었고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곧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환 앞에서 비켜서지 않았지요. 정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내는 집도 재산도 없었지만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양반, 주제를 알아야지. 향시 합격자라고 해서 뭐가 대단하오. 오, 좌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하인들이 안으로 들어왔지요. 오늘부터 이 집의 재산을 압류하겠소. 집도 밭도 곡간의 곡식도 모두 가져가겠소. 하인들은 이미 곡간 문 앞에 붉은 봉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쌀독을 열어보고 김장독을 세어보고 성준이 공부하던 책상까지 뒤지려 했습니다. 오 좌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일수록 남은 것 하나 없이 거둬야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법이지. 안 됩니다. 정환이 소리쳤습니다. 오 좌수가 정환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왔지요. 그럼 어쩔 작정이요, 정환아 씨. 오 좌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오. 1년 전 내가 제안했던 것 기억하시오? 가난한 집 며느리 노릇도 그쯤 했으면 충분하지 않소. 내 집에 들어오면 비단 옷도 입고 고깃국도 먹을 텐데 어찌하여 굳이 저 빈 곳간을 붙들고 있어. 정환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으로 오시오. 그러면 이 빚은 없던 일로 하겠소. 정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 좌수의 욕심을 더욱 드러나게 했습니다. 치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환아, 좌수 어른 말씀을 들어라. 이 집에 남아봐야 거지 신세밖에 안 된다. 오라버니,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치원의 눈이 한 번 더 정환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지요.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정환은 오라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라보았지요. 치원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오, 좌수가 정환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흘을 주겠소. 사흘 안에 답을 정하시오. 우리 집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이 집이 통째로 넘어가는 걸 지켜볼 것인지. 오 좌수가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댁의 남편은 대과응시를 꿈도 꾸지 마시오. 내가 이 고을 수령과 친분이 있어. 빚쟁이 집안 사람이 과거에 응시한다. 그건 안 되지.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 좌수와 치원, 그리고 하인들이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 흘렀지요. 그날 밤 성준은 아버지의 오래된 문갑을 열었습니다. 낡은 편지와
빛바랜 제문 사이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10년 전 빚을 갚던 날 돈을 받아간 마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방, 성주는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성주는 그 종이를 품에 넣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아전은 오좌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 일은 들추지 않는 게 좋을 것이요. 성주는 끝내 문전박대를 당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았습니다. 품속의 종이는 젖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마음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종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말해줄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성주는 정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소. 정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제 앞에 서 주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옵니다. 성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더욱 뼈 아팠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10년 전 그 돈을 빌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부축하셨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요. 정화는 서 있었습니다. 150냥, 사흘 안에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오좌수의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시어머니가 정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희생할 필요 없단다. 우리가 집을 잃으면 잃는 거지. 어머님,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환은 대답했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오좌수의 하인이 담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아씨. 그 말은 짧았지만 우물가의 찬물보다 더 차갑게 정환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환은 두레박을 놓쳤습니다. 두레박이 우물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정환은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정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담 위로 보였습니다. 장터에서 만났던 최 씨 부인의 아들이었지요. 아씨, 힘내세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정환은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맙구나. 아씨, 저희 어머니가 이거 드리래요. 아이가 작은 보자기를 담 너머로 던졌습니다. 정환이 받아보니 성냥이 들어있었지요. 많지 않지만 아씨 쓰세요.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정환은 보자기를 꼭 쥐었습니다. 성냥 150냥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정환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둘째 날이었습니다. 정환은 노파를 찾아가 배를 맡겼습니다. 급합니다. 오늘 안에 팔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장터로 나간 노파가 한참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빛이 어두웠지요. 아씨, 미안하오. 상인들이 배를 받으려 하지 않소. 오 좌수댁에서 이 배를 사는 자는 앞으로 장터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했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먼저 찾던 이들이 오늘은 정환의 보자기만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좌수의 이름이 장터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씨, 장터가 사람 사는 곳이라면 아직 길이 하나쯤은 남아있을 것이오. 내가 알아보리다. 노파는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한 곳 두 곳을 돌아 마침내 오좌수의 눈치를 덜 보는 먼 읍내 상인 하나를 찾아냈지요. 성냥이요. 많지 않소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요. 정환은 노파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노파가 정환의 손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씨, 저 아씨는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소. 피가 나는 손으로 배를 짜서 시부모를 먹이고 남은 푼돈으로 병든 이의 약값을 보탠 사람이요. 하늘이 모르지
않을 것이요. 하늘이 논대.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준이 관아에서 쫓겨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소지가 들려 있었고 도포 자락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박서방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그냥 이 집을 버리자. 목숨만 붙어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지 않겠니?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빼앗긴 것이 집뿐이라면 떠날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억울함까지 안고 떠나면 저희는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환이 모은 돈을 꺼내 놓았지요. 20냥도 안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걸로는 어림도 없구나. 그때 밖에서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좌수가 하인들을 데리고 왔지요. 아직 하루 남았지만 기다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왔소. 오 좌수가 정환을 보았습니다. 답을 듣겠소. 우리 집으로 갈 것이오. 아니면 이 집이 무너지는 걸 볼 것이오. 정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 좌수가 다가왔습니다. 답이 없으니 거절하는 거로 알겠소. 하인들에게 손을 들어 곡간을 봉하라 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거기서 멈추게. 대문 밖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하나둘 밝아졌고 관속들의 발소리가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내가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정화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덧섰습니다. 장터 주막 처마 아래에서 찻잔을 들고 오 좌수가 어떤 사람이냐 묻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오 좌수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어삿, 암행어사. 마당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암행어사. 왕이 직접 파견한 비밀 감찰관. 누구도 그 행선지를 알 수 없고 어느 고을에나 불시에 나타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어사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오 좌수, 그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게 빚을 받으러. 빚. 어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 좌수가 황급히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예, 이 집에서 10년 전에 빌려간 돈이 있습니다. 150냥인데 어사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찬찬히 읽었지요. 어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들어오시게. 대문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여인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터에서 만났던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여인 옆에는 아이가 서 있었지요. 아이가 정환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담 너머로 보자기를 던져주던 그 아이. 최 씨 부인이 어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저분이십니다. 제게 약값을 주신 분이십니다. 어사가 정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지요. 정환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정환이 황급히 어사를 부축했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요. 부인이 제 누이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누이는 남편과 마지막 인사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존네이 개수, 대수, 제 누이가 편지로 알려왔습니다. 이 마을에 어진 며느리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 고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장터에서 부인을 뵈었지요. 이미 부인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막 처마 아래 앉아있던 그 사내, 오 좌수를 어떤 사람이냐 물었던 그 눈빛, 그것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어사가 오 좌수를 쏘아보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따져보겠네. 어사는 오좌수가 내민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지요. 들어오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노인을 보고 눈이 커지셨습니다. 박서방. 노인이 시아버지를 보고 절을 했습니다. 날이 오래간만입니다. 어사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을 기억하시는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저는 당시 좌수댁의 마름이었습니다. 10년 전 이댁 주인께서 50냥을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 갚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돈을 받았습니다. 어사는 박서방이 가져온 낡은 장부를 오좌수의 문서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2년 뒤 50냥을 모두 받았다고 적혀 있네. 그런데 그대의 문서에는 10년 동안 갚지 않았다고 적혀 있군. 둘 중 하나는 거짓일 터. 오좌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게다가 임선비댁 뒷산의 경계석도 확인하였다. 그 경계가 15년 전 오씨 집안 쪽으로 밀려난 흔적이 있더군. 그 땅 역시 원래 임씨 선산의 일부였다. 오좌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어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네. 그대는 이 고을에서 지난 10년간 여러 집에 같은 짓을 해왔다. 빚도 거짓, 땅도 거짓, 그 위에 남의 며느리까지 탐하려 했으니 그대가 이 고을에서 두려워한 것은 법이 아니라 진실이었구나. 좌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어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그대가 속인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용서를 빌지 않았으면서. 어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뒤에서 관속들이 들어왔습니다. 오좌수를 잡아라. 예, 관속들이 오좌수를 붙잡았습니다. 오좌수의 두 팔에 포승줄이 감기자 마당 밖에서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 낮은 울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누구는 아버지의 논을 빼앗겼고 누구는 이미 갚은 빚 때문에 딸을 남의 집 종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큰 소리로 웃지도 욕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숨이 그제야 조금씩 풀려 나오는 듯 했습니다. 좌수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버티려 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빛 앞에서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어사가 시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 문서는 위조된 것이 확실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뒷산의 경계석도 원상복구할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나리. 그때였습니다. 어사가 마당 구석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누구인가? 치원이 벽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오좌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어사가 치원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대는 오좌수의 일당인가?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치원을 바라보기만 했지요. 치원이 정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사가 품에서 약조문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정환을 오좌수댁으로 데려오는 대가로 은자 20냥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환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오라비가 가난한 자신을 부끄러워한 줄만 알았는데 실은 제 살부치를 돈으로 넘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당 밖에서 사람들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친누이를 돈에 팔다니 그래놓고 오라비라 했단 말인가. 치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관속들이 치원의 팔을 붙잡자 그는 그제야 정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환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정환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업고 냇가를 건너주던 오라비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을 오좌수의 첩으로 넘기려던 그 눈빛도 함께 떠올랐지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 하지도 않았고 벌하지 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침묵이 치원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아프게 박혔습니다. 어사가 정환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몰수한 재산 중 일부를 받으십시오. 정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저희 집은 억울함만 풀리면 충분하옵니다. 오, 좌수에게 속아 논을 잃고 자식까지 팔아야 했던 이들이 이 고을에 만사옵니다. 그들에게 먼저 돌려주십시오. 어사는 한참 동안 정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은 가난한 집안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고을의 마음까지 일으켰구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노파가 사람들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저 아씨는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소. 피가 나는 손으로 배를 짜서 시부모를 먹이고 남은 푼돈으로 병든이의 약값을 보탠 사람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환을 꼭 껴안으셨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정말 괜찮구나. 예, 어머님. 시아버지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섰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대과 준비에 집중하겠습니다. 꼭 붙어서 당신께 보답하겠소. 정환이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친정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은 셈이구나. 정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어머님.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진짜 가족은 여기 계시니까요. 시아버지가 정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정말 고맙.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성준이 대과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지요. 정환은 대문 앞에서 성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걱정 마시오. 꼭 좋은 소식 들고 오겠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대과 급제자 명단이 도착했습니다. 정환과 시부모님이 함께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모여 있었지요. 정환은 숨을 죽이고 이름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방 아래쪽에 손이 갔습니다. 그날 향시 방처럼 접혀 있지는 않을까. 정환은 방 전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임성준. 상위권에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정환이 소리쳤습니다. 있습니다. 서방님 이름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급제했구나.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성준이 돌아왔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정환이 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성준이 말에서 내려 정환을 껴안았습니다. 당신 해냈소. 축하드립니다, 서방님.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축하하네, 젊은 선비. 훌륭하네. 감사합니다. 어사나리. 어사가 정환을 보았습니다.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정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의 실력입니다. 어사가 웃었습니다. 두 분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4년이 지나 성준은 관직을 받아 지방 수령이 되었습니다. 집도 새로 지었지요. 대문이 반듯했고 마당이 넓었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환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집안에 곡간이 가득 찬 뒤에도 비단 옷을 즐겨 입지 않았습니다. 해진 소매를 보면 손수 꿰매 입었고 밥상 위에 반찬이 많으면 먼저 시부모님의 그릇을 살폈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쌀을 나눴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준이 수령이 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과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관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 역시 이미 갚은 빚 때문에 논을 빼앗길 처지였습니다. 아전들은 문서가 있으니 더 볼 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날 밤 성준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등잔에 기름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글자가 진실을 가릴 때도 있사옵니다. 10년 전 아버님의 빈 문서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 성준은 문서만 보지 않고 사람을 불렀고 땅을 살폈고 오래된 장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하나의 거짓 빚을 밝혀냈습니다. 과부는 논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고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임수령 어른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분이시다. 성준은 그날 저녁 정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준 것이오. 정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이 스스로 깨달으신 겁니다. 또 3년이 흘렀습니다. 정환에게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은 씩씩하고 똑똑했지요. 둘째 딸은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정환은 아이들에게 배틀 앞에 앉아있던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굳은 살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은 손으로 밥을 짓고 손으로 남을 일으키며 손으로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이니라. 아이들이 왜 어머니는 좋은 옷을 입지 않느냐 묻자 정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옷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란다. 배고픈 이에게 밥 한 그릇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환은 홀로 뒷산에 올랐습니다. 15년 전 성준과 함께 돌을 치우던 그 밭에는 이제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지요. 정환은 한때 땅속에 묻혀있던 경계석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지켜낸 것은 한 조각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의 숨, 한 남자의 꿈,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의 존엄이었습니다. 기울어진 솥을 대문, 빈 곳간, 찢어진 이불, 차가운 겨울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짰고 밭을 일궜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누군가 사기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 정환은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정환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하늘거렸지요. 산에서 내려오니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성준은 마루에 앉아 책을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평상 위에서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정환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15년 전 쌀 한 톨 없던 그 부엌이 이제는 밥 짓는 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정환의 마음은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그리고 한 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 성준이 마루에서 정환을 불렀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소? 뒷산에 다녀왔습니다. 복사꽃 피었던가요?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성준이 정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하오.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환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보기 좋구나.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할 줄이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 며느리 덕분이지.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정환의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요. 정환의 이름은 온 고을에 알려졌습니다. 이정환 마님은 정말 어진 분이야. 가난했던 집안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도우시니 저런 분이 진짜 양반이지. 정환의 아이들도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처럼 어진 마음씨로 시가를 잘 섬겼지요. 사람들은 훗날 말했습니다. 이정환이 집안을 일으킨 것은 배를 잘 짜서도 남편을 과거에 급제시켜서도 아니었다고. 가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억울함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으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집의 복은 곳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환의 마음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정환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의 힘, 어진 마음의 힘, 그리고 의심 속에서도 믿기로 선택한 그 작은 용기의 힘. 그 모든 것이 이정환의 삶에 담겨 있습니다.